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2025년 11월 25일자 시장 동향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브리핑 문서예요.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뭘까? 또 그 뒤에는 어떤 복잡한 이야기들이 얽혀 있을까? 오늘 그 점들을 하나씩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자료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아요. 뉴욕 연은 총재 말 한마디에 시장은 벌써 12월 금리 인하 파티를 준비하는 것 같고요. 네, 그렇죠. AI 시장에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죠. 또 세계 곳곳에서는 정말 아슬아슬한 외교적 줄다리기가 펼쳐지고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모든 점들을 연결해서 당장 눈앞의 시장 랠리부터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까지 그 흐름의 핵심을 짚어보는 겁니다. 그럼 가장 뜨거운 주제부터 시작해보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네, 이 사람의 비둘기파적인 발언, 그러니까 금리 인상보다는 경기 부양에 좀 더 무게를 실는 듯한 발언 하나에 시장의 12월 금리 인하를 거의 확신하며 환호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과연 근거 있는 자신감일까요? 아니면 좀 섣부른 기대감일까요? 바로 그게 핵심 질문이죠. 윌리엄스 총재가 현재 통화 정책이 완만하게 제약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Modestly restrictive. 네, 그러면서 금리를 조절할 여지를 남겼거든요. 시장은 이걸 이제 금리 내릴 준비가 됐구나 하는 청신호로 받아들인 거예요. 특히 이 사람이 연준 내에서 거의 파월 의장의 생각을 대변하는 인물로 여겨지니까요. 그렇죠. 파월의 복심이라고 불리죠. 그러니까 그 발언의 무게가 더 컸던 거고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정말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네, 완전히 양쪽으로 나뉘었어요.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같은 낙관론자들은 우리가 이미 순환적 경기 침체는 겪었다. 이제 경제가 다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요. 아, 이미 겪었다고요? 네,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이유가 무너지는 경제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그동안 소외됐던 다른 시장 부문으로 돈이 잘 흘러가게 하기 위한 일종의 물꼬를 터주는 조치다. 이렇게 분석을 하죠. 와, 그러니까 경제가 너무 나빠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금리를 내려야 한다. 굉장히 긍정적인 해석이네요. 그렇죠. 반면에 르네상스 매크로의 닐 두타 같은 신중론자들의 시각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이들은 지금 정부 셧다운 때문에 경제 데이터에 공백이 생긴 상황, 이걸 지적하면서 연준이 이미 기차를 놓쳤을 수 있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기차를 놓쳤다는 건 정말 무서운 말이네요. 그건 그냥 경기 둔화를 예측하는 수준이 아니라 맞아요. 연준의 실책으로 걷잡을 수 없는 실업률 급등 같은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경고잖아요. 정확합니다. 시장의 낙관론과는 온도차가 너무 심한데요. 네. 닐두타의 경고는 지금 보이는 노동시장 약화 신호가 단지 시작일 뿐이고 이게 한번 방향을 틀면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실업률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연준이 그걸 뒤늦게 알아차리고 허둥지둥 금리를 내려도 이미 늦는다는 거죠. 결국 지금 상황은 시장은 기대감에 부풀어서 저만짝 앞서 달려가는데 정작 운전대를 잡은 연준은 안개 때문에 계기판도 제대로 안 보이는 그런 시계제로 상태로 운전해야 하는 형국이네요. 네, 맞아요. 심지어 12월 FOMC 회의 전에 가장 중요한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깜깜이 비행이네요. 이번 주에 9월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온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이미 2달이나 지난 정보잖아요. 그렇죠. 이걸로 현재 소비자의 체력을 판단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네, 과거의 지도를 보고 현재 위치를 파악하려는 것과 비슷하죠. 알겠습니다. 결국 연준이 이렇게 안개 속을 걷는 동안에도 시장의 한쪽에서는 아예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AI 시장이죠. 네, AI 시장. 여기는 불확실성과는 거리가 먼 거의 광적인 열기가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 AI 관련주들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부채를 너무 많이 끌어다 쓴 과도한 투자, 너무 높아진 밸류에이션, 네. 그리고 과연 이게 돈이 될까? 하는 불확실한 투자 수익률, ROI에 대한 우려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KTAR 같은 대형 투자사에서 너무 많은 돈이 너무 적은 견실한 프로젝트를 쫓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할 정도였으니까요. 돈은 몰리는데 정작 그 돈을 제대로 쓸 만한 곳은 별로 없다. 정말 뼈아픈 지적이네요. 그런데 이 모든 우려를 한 방에 뒤엎을 만한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등장한 거예요. 오, 뭔가요? 바로 구글의 새로운 AI 모델 제미니 3입니다. 제미니 3.
네, 성능이 너무 뛰어나서 경쟁사인 오픈 AI의 샘 알트먼 CEO가 내부 회의에서 분위기가 험악하다, 마이브자 러프라고 말할 정도로 위기감을 느꼈다 이런 보도가 터져 나왔어요. 분위기가 험악하다. 실리콘밸리에서 CEO가 저렇게 말하는 건 일반 회사에서 사장님이 회사가 망할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무게가 많을까요? 거의 그렇죠. 충격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 소식 하나에 알파벳 주가는 시장 전반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지난주부터 계속 오르더니 월요일 개장 후에도 3% 이상 급등했어요. 와, 시장이 제미니를 오픈 AI의 대항마 수준이 아니라 아예 판을 뒤엎을 수도 있는 존재로 확실히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그런데 단순히 더 좋은 소프트웨어가 나왔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제미니의 훈련 방식이 핵심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 제미니는 엔비디아의 비싼 칩이 아니라 구글이 자체 개발한 칩, 즉 TPU로 훈련됐어요. 자체 칩으로. 네, 이건 엔비디아 칩보다 저렴하고 에너지 효율도 훨씬 높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뭘 의미하는 건가요? 구글은 이제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 제미니, 그리고 그 두뇌를 만드는 공장인 하드웨어, TPU, 이 두 가지를 모두 손에 쥐었다는 뜻입니다. 수직적 통합이군요. 바로 그거죠. 이런 수직적 통합은 장기적으로 엄청난 경쟁 우위를 가져다 주죠. 비용과 효율성 면에서 다른 경쟁사들이 따라오기 힘든 혜자를 파는 셈이에요. 그렇군요. 그렇죠. 이제 오픈 AI는 수익 창출에 대한 압박을 훨씬 더 크게 받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기술력으로 시장을 선도했지만 이제는 구글이라는 거대한 경쟁자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비슷한 혹은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오픈 AI가 전자상거래 같은 구체적인 수행 모델에 더 집중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AI 붐이 단순히 몇몇 빅테크 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도 흥미로워요. 생태계 전체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폭스콘이 미국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AI 제조 시설을 짓겠다고 하고 아마존은 이미 전 세계에 900개가 넘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고요.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이 모든 걸 더 큰 그림으로 연결해 보면 정말 중요한 흐름이 보여요. 결국 AI 경쟁의 본질은 실리콘밸리 안에서 코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AI가 더 똑똑해질수록 더 많은 전기와 구리를 먹어치우는 물리적인 괴물이 되거든요. 뭐가 뭐 치운다. 네.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막대한 전력, 그리고 그 전력을 전달할 엄청난 양의 구리, 또 반도체에 들어가는 히토리오 같은 자원이 필요하니까요. 디지털 경쟁이 결국 물리적인 자원 경쟁으로 이어진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자료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 H200, 이거 중국 수출 허용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단순히 칩 하나를 팔고 안 팔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칩을 팔면 단기적으로는 돈을 벌고 중국의 기술을 미국의 생태계 안에 묶어둘 수 있겠죠? 하지만요.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자체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자원을 전 세계에서 빨아들이도록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셈이 될 수도 있어요. 하워드 루티닉 상무장관 말대로 이 문제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의 책상 위에 놓인 그냥 기술 문제가 아니라 자원 전쟁의 서막인 셈입니다. 지식 패권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자원 경쟁으로 번지고 있다면 눈에 보이는 외교 무대에서는 기존 동맹 관계가 흔들리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들을 좀 살펴보죠. 네. 가장 시급해 보이는 현안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평화협상인데요. 미국이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11월 27일을 마감 시한으로 잡고 28개항의 평화안을 우크라이나에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요.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바로 동맹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죠. 동맹이란 무엇인가? 네, 협상안의 핵심 쟁점은 영토 문제나 우크라이나 군사력을 60만 명으로 제한하는 것 같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작 전쟁의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와 그들을 돕던 유럽 동맹국들은 이 협상이 자신들을 배제한 채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빼고 결정한다. 그렇죠. 이건 단순히 협상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우리 편인가라는 신뢰의 문제로 번지고 있는 거죠.
동맹국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운명이 걸린 문제를 상의도 없이 결정한다는 생각에 소외감과 배신감을 느낄 수 있겠네요. 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평화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러시아산 원유 공급 정상화 가능성을 높이면서 국제 유가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평화에 대한 희망이 시장에는 안정 요인이 되는 복잡한 상황이군요. 네. 이런 동맹 간의 긴장 관계는 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잖아요. 일본이 대만에서 불과 100km 떨어진 요나구니 섬에 미사일 배치를 재확인하자 중국이 유엔의 공식 서한까지 보내며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어요. 레드라인을 넘었다. 네, 만약 일본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면 단호한 자위 조치를 취하겠다. G20에서 양국 정상회담도 불발되면서 외교적 해법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여기에 중동 문제까지 다시 불거졌어요? 네, 맞아요.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공습해서 헤즈볼라의 군사 책임자를 사살하면서 약 1년간 유지되던 레바논과의 휴전이 깨질 위험에 처했고요. 정말 세계 곳곳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위기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면 다른 곳에서 새로운 위기가 터져나오는 예측 불가능성이 일상화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세상이 불안하니까 투자자들의 돈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자료를 보면 기록적인 자금이 상장지수 펀드, ETF로 몰리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건 MMF죠. 네, 7조 5천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머니마켓 펀드, MMF로 자금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올해만 7천억 달러가 새로 들어왔다고요? 이 현상은 아주 명확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투자자들이 고금리와 극심한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 일단은 현금과 같은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몸을 숨기고 있다.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네, 바로 그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AI 주식에 대한 투기적 열기가 넘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기록적인 돈이 가장 안전한 현금성 자산으로 숨어들고 있다는 거네요. 네, 시장이 완전히 양극화된 일종의 조울증 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이런 불안한 분위기는 미국 내 정책 방향과도 연결돼요. 자료를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 이후에 미국인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의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브라질산 커피 관세를 내린다거나 유가 안정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 심지어 공화당 내 보수파의 반발을 무릅쓰고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2년간 연장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건 그건 뭘 의미하나요? 그만큼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이 크다는 걸 정부도 알고 있다는 방증이죠. 그런데 정작 소비자들이 느끼는 현실은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2020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질 만큼 심리는 꽁꽁 얼어붙어 있는데 그렇죠. 실제 발표되는 소매 판매 데이터를 보면 소비가 여전히 견조한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경제를 분석하기 어려운 지점이죠. 아마도 전체 지표는 고소득층의 견고한 소비가 떠받치고 있고 대다수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실제로 지갑을 닫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심리지수에는 이런 대중의 불안감이 더 잘 반영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시즌이 앞으로의 소비 경기를 가늠할 정말 중요한 시험대가 됐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소매업체들이 이미 많이 오른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과연 소비자들이 이걸 진짜 할인이라고 받아들일지 아니면 조삼모사라고 생각할지가 관건이겠어요. 맞습니다. 소비자들이 얼마나 지갑을 여느냐에 따라 연말 시장 분위기와 내년 경제 전망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죠. 한쪽에서는 경제 데이터 부재라는 안개 속에서도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시장의 낙관론이 있고 네, 다른 한쪽에서는 AI 패권의 무게중심을 뒤흔드는 치열한 기술 경쟁이 벌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는 아슬아슬한 외교적 줄다리기가 있고요. 이 모든 흐름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꼽자면 단기적 낙관론과 장기적 구조적 리스크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긴장감. 네. 시장은 당장의 금리 인하에 베팅하고 AI 붐은 부채를 기반으로 더 높이 날아오르려 하고 평화협상은 근본적인 갈등을 일단 임시로 덮으려 하고 있죠. 하지만 그 이면에 잠재된 데이터 부재, 과도한 부채, 동맹국 간의 불신 같은 구조적인 취약성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결국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파티를 즐기는 모습 같기도 하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오늘 AI 붐을 코드와 반도체, 즉 디지털의 관점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자료 말미에 광산 대기업 BHP가 경쟁사인 앵글로 아메리칸 인수를 포기했다는 짧은 소식이 나와요. 아, 네, 저도 봤어요. 그 인수 시도의 핵심 목표가 바로 구리 확보였거든요. AI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고 전 세계를 연결하는 데 필수적인 바로 그 자원 말이죠. 아, 결국 다시 자원 문제로 돌아가는군요. 네. 이 디지털 기술 경쟁이 가속화될수록 그것을 뒷받침하는 구리 같은 물리적 자원을 둘러싼 경쟁은 앞으로 글로벌 동맹 관계를 어떻게 재편하고 또 우리가 아직 예상치 못한 어떤 새로운 지정학적 충돌 지점을 만들어내게 될까요? 어쩌면 미래의 전쟁은 반도체가 아니라 그 반도체를 움직이는 구리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